말씀과 맡은 캐릭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장수 연출을 맡은 조치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 비도 오고 오늘 아침에 좀 쌀쌀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눈물겨운 생존기 1번 역할을 맡은 김인걸입니다.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관심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랄한 지적이 저희 영화 개봉이 얼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적 많이 해주시면 영화에도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약장수에 약이 좀 돼주십시오. 네, 3월 24일 날 개봉합니다. 어벤져스랑.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예. 한번 웃으시고요. 예. 어벤져스를 잡기 위해서 비밀병기 양장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날. 우리 들어오면서 이렇게 포스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캡틴 아메리카는 내가 맡는다. 너는 아이엠 맡아라. 헐크를 맡아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그쪽으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고요. 그러시면 저희가 매체명과 성함 말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기자님 계신가요? 네, 영화가 너무 모든 거를 말해줘서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제가 처음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홍보관이라는 떴다박을 되게 리얼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와 흡사한 곳에 다니시는 가족분이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고모가 이제 좀 너무 열성 팬이시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 정리를 하는데 할머니 장롱 안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 보면서도 왜 저분들이 저희 고모가 이제 저런 곳을 흡사한 데를 저희 사촌형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저희 형수님하고 싸우면서까지 그곳을 왜 이렇게 다니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 어머님도 이제 곧 그런 데 다니실 연세가 되셔서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아끼는 게 상당히 많죠. 근데 막상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출발점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여기도 저도 이제, 한 부모님의 자식이긴 하지만 저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악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한 번쯤 얘기하고 싶어서 홍보관을 배경으로 약장수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한국영화평론가 강행모입니다. 박철민 그다음 1번 두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5년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서 가장 사회적인 영화를 건드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한 형태는 가장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지고 또 가슴 찡한 장면들을 보여지게 해서 우선 박철민 씨에게는 이 악역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내뱉는 대사들은 사실 돈 문제만 빼고 나면 굉장히 맞는 말들이거든요. 예,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시간을 대신 즐겨줄 수 있는 것. 우리 사회적인 문제와 이런 약장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연기하시면서 또 그렇게 표독스럽게 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먼저 설명 주시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대본을 처음 받아봤을 때 너무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작품이 좋아서 이렇게 작품을 선택하기도 하고, 감독님이 좋아서, 또 배역이 좋아서, 개런티를 많이 줘서 여러 가지
선택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저한테 들어왔던 배역이 너무나 만나보지 못했던 또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캐릭터여서 이렇게 아주 전력 질주해서 영화로 달려갔고요. 대본을 쭉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중이라는 인물도 혹시 일범같이 시작하지 않았을까. 힘든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려다 보니까 또 내 가족을 지키고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사회에 나를 받아줄 때가 없고 찾아도 또 없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어머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철종을 접근했고요. 글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이 많은 시간들 긴 시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런 홍보관의 공간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다 잘하고 싶지만은 또 우리가 사회에 적응해서 바삐 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관심이나 사랑을 드리기는 너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또 사회에서 정부에서 공적인 곳에서 그 어르신들이 쉽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나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 웃어드리고 함께 놀아드리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힐링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형태로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관심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범님에게 그 질문 드릴 것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게으르규의 그 작품 25시의 마지막 장면하고 저는 비슷한 그로테스크를 느낍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리고 대리기사에서 약장수까지 그 오는 동안에 한 번도 편안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는 아이가 피를 토하고 있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이렇게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남편을 닥달만 하고 그런 악처를 만나면 일도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그 마지막 표정은 과연 그 배우가 우리가 본 것이 맞나? 아니면 배우는 좀 더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 분장을 하고 있고 또 가발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막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임권 씨의 그 마지막 장면 할 때의 내면의 연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또 관객에게 또는 지금도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약장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저는 하얗게 분장을 하고 이제 가발을 쓰고 이제 연지곤지 찍고 그 얼굴이 저한테 가면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 사회에 대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바꿔지지 않는 어떤 그런 정말 벼랑 끝에 선 한 남자의 어떤 감정이 아니었나. 혹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하게끔 어떤 벽이 딱 서 있을 때 그 벽을 바라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게 이렇게 분장이 된 상태에서의 어떤 한 남자의 그런 슬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장수로서 그 어머님들하고 연기를 하면서 그 어머님들이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해맑은 어린이같이 유치하게 웃어주시고 유치한 리액션을 해주셨던 그 모습에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빠로서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막 정말 너무 유치하게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제 삶은 정말 절박한 딸내미는 피를 토하고 또
이제 집세가 밀려가지고 집을 이제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는 그런 어떤 수많은 것들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런 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저 맥스무비 나원정 기자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화를 그 떴다방에 가게 되는 어떤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인공은 그 떴다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을 주인공의 입장, 일범이라는 사람을 그 떴다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해서 바라보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 자료를 조사한 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일본 캐릭터에 참고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처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그 할머니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극 중에 나오는 일범처럼 일범으로 넣을 것인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다 보셨으니까 뭐 이해들 하시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어떤 이제 뭐 사회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저희 떴다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만약에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무슨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냐라고 그 이제 저희 뭐 제작사 대표님이라든지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게 이제 부모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극 중에 나오는 옥님도 그 한 부모였고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는 그 일본과 같이 똑같은 자기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 혼자 살고 있고 그리고 일범은 지금 현재는 열심히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가장이고 하는데 일범의 먼 훗날의 미래의 모습은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부동산 씬에서 나오는 그 노인분과 따님이 두 분이 오셔서 뭐 아빠 혼자 살긴 괜찮을 것 같은데 대사를 날리고 있는 그 분이 아마 건강하게 자라면은 미우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곧 그게 이제 저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떴다방의 그 어떤 뭐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 부모란 과연 무엇이고 가장이란 무엇인가 그 가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질문이 좀 던지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 그 제가 이제 그 자료 조사를 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좀 소개를 받고 그분들과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들이 진짜 실제로 떴다방이기 때문에 집은 서울인데 뭐 지방 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숙소에 제가 머물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에 같이 출근해갖고 그분들 일하시는 거 이제 자료조사하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취재하러 갔던 자료조사하러 갔던 그곳에 오셨던 그 손님분들은 제가 아마 거기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아셨을 거야 아마. 왜냐면 제가 이제 창고에서 뭐 짐도 나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좀 친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들의 에피소드고요. 물론 뭐 더 심한 것도 있고 더 안 한 것도 있고 제가 물론 보면 이렇게 뭐 때려 부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영화적인 어떤 좀 극적인 걸 좀 주려고 해서 그 부분만 이제 좀 첨가를 한 거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아마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만들면서 촬영하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됐던 게 과연 이곳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 혼자 항상 했던 말이 이 영화는 저한테는 SF 영화인데 관객들한테 SF 영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리얼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리얼하게 가장 그들의 당신들의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저런 곳입니다라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촬영도 뭐 홍보관에서 촬영한 이유도 있고요. 그렇게 된 거였죠. 네, 기자님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월드
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이거 재밌다고 표현하기에는 또 묵직합니다. 이제 두 배우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철민 씨가 정말 뭐 전작도 좀 봤지만 상당히 이것도 좀 힘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이 작품 하시면서 촬영하시면서 도저히 분위기 메이커로서 활동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좀 가볍게 좀 어떻게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 김일관 씨는 또 이번 작품도 그렇지만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무거운 게 마치 찰리 채플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 선택이 요즘 들어서 이제 아빠로서 또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경제적인 제약도 있어서 도시락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늘 촬영 중간중간에 점심 때 특히 늘 도시락을 기다리면서 어떤 도시락이 올까? 뭐 돈가스가 먹고 싶다. 뭐 그래도 도시락은 한솥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서로 나누면서 홍보관 한 켠에 조그마한 구석진 방에서 우리 출연진 배우들 한 6명 되는 영석이, 뭐 재환이, 인권이, 나, 또 주리 선배 이렇게 영지 엄마 해서 작은 만찬이죠. 아주 점심이지만 상을 차려놓고 아직 안 끝난 후배나 선배가 있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도시락을 따서 예쁘게 정돈해놓고 먹을 때 너무나 슬플 것 같았지만 좀 뭔가 없어서 부족해서 애틋할 것 같았지만 정말 행복하고 신났거든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인데도 서로 의기투합이 돼 있고 또 열정들이 막 뜨거워서 될 정도로 같이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형식적이지 않은 현장 분위기, 그냥 선배들 또 후배들 조금 갖춰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 형식이 좀 들어가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형식이 없이 정말 동생 같고 정말 형 같고 그런 분위기에서 촬영을 해서 아주 헤어질 때도 긴 여운이 있었고 그 정도가 아주 뭐 돈이 없었죠.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 뭐 상표를 이야기해도 되겠죠. 혜태제과에서 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늘 풍성했고요. 특히 허니버터칩은 그때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막 만들어졌을 텐데 아마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풀어놨었고요. 도대체 이 과자는 무슨 과자냐? 그래서 막 분분했었습니다. 모든 막 촬영팀들, 조명팀들 이건 이상하게 느끼하고 빨리 지칠 것 같은데 중독성이 있네 하면서 막 먹다가 촬영 감독이 청민호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무슨 과자냐? 처음 들어 뭐 허니버터칩 한번 먹어봤더니 아주 밍밍하고 느끼하더라고요. 던져버렸죠. 쓰레기가 있네 하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뜰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뜨고 나서 먹는 허니버터칩은 정말 맛있고 독특한 맛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일반인들이 구하기 힘든 허니버터칩을 늘 먹으면서 물리도록 먹으면서 찍었기 때문에 현장이 더 달콤하고 아름다웠었습니다. 제가 후배 입장에서 박철민 선배님이 물론 이번에 악역을 했지만 현장에서 정말 분위기 메이커 그 이상의 역할을 하셨어요. 뭐 모든 스텝 배우들한테서 정말 몸을 던져가면서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이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계속 선배님하고 같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같이 가자. 좀 이어서 가자. 이어서. 아시죠? 강철대우 또 두 번째니까. 다음에 또 3세번이라고. 벌써 목이 메네. 왜 슬프니 너 왜? 우리 김영호 감독이 지금 목이 메어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이렇게 숙제 검사 맡을 때 이렇게 손바닥 몇 대 맞을지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질문해 주신 그 가정으로서의 무게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기자님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같이 이제 동년배 기자님들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아이 몇 살 됐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힘든 거 없냐 결국은 영화 얘기는 안 하고 가장으로서 서로 뭐 힘든 것만 얘기하고 막 이런데 다 그 아빠가 초창기에 이제 아빠가 돼가는 그 무게감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빠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아이들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되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한테 이렇게 누적됐던 그런 그 어떤 삶의 느낌들이 아마 이 영화에 녹아났는데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펼쳐졌지만은 숲 안에 있다가 숲 밖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또 참 저 말고도 많은 가장들도 참 이 시대의 그 아빠로서 살기가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게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런 저런 이렇게 뭔가 좀 진지함, 좀 뭔가 이렇게 어깨가 무거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부러 무게감을 잡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네. 미디어스에서 글을 쓰고 있는 평론가 성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한테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보자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홍보관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또 홍보관에 등장하는 또 이제 그 어머님들이 보니까 배우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 정말 어머님이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장소 섭외나 지금 그런 촬영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영화 이제 또 공동주연을 맡았던 김인권 씨나 박철민 씨나 약간 조금 이제 그간의 작품들에서 조금 이제 코믹한 캐릭터로 좀 소비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거의 한 오랜만에 두 분이 동시에 나오셔가지고 전극 연기에 가까운 것을 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그 두 분이 약간 조금 대중들한테 코믹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상태에서 두 분을 이제 기용해가지고 그러한 연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그 홍보관에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 저도 세트장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고 카메라 장비도 들어가야 돼서 장소를 구해봤는데 안 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그 장소는 제가 사실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되게 유명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요. 그 장사하는 장소 되게 유명한 장소.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이런 데 자료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죠. 인천에 그런 곳이 있냐. 그랬더니 어딜 가보면 있을 거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이렇게 봤더니 장소도 넓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분위기도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관을 항상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이 딱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찍으면 참 좋겠다. 어떤 좀 뭐 리얼리티 뭐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촬영 날짜를 그분들은 실제로 한 5개월 정도 이 정도 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 옮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장소가 만약에 그 시간이 또 안 맞았으면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할 수 없었을 건데 어떻게 또 저희가 촬영하려고 하는 시간하고 거기서 이제 먼저 영업하시던 분들하고 딱 시간이 맞아서 제가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좀 먼데도 흔쾌히 뭐 다들 이렇게 오케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 영화 찍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은 아까 전에도 뭐 그 홍보관의 모습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조 출연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한 150여 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되시거든요. 한 번 이렇게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올 때요. 근데 사실 그분들을 이제 보조 출연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찍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인천에서 홍보관을 다니시는 분 중에 좀 입시도 세시고 그러신 분들한테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한 100여 분 정도 이렇게 좀 모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 홍보관을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너무 젊지 않냐? 그런데 저분들 연세가 보통 보시면 60세에서 65세, 70세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되게 곱게 하고 다니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촬영할 때 너무 편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뭐 박수 치는 거라든지 뭐 소리 지르는 거라든지 뭐 흔드는 거라든지 이런 건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편했고요. 그래서 홍보관에서 인천 홍보관에서 찍게 된 이유는 일단 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어떤 리얼리티 부분에서 좀 더 살리고 싶어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배우분을 제가 같이 함께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처음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대부분 감독님들이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시나리오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특정 배우를 놓고 그 배우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대부분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이 시나리오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뭐 김인건 씨라든지 박철민 선배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쓰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 다 완성되고 났을 때 과연 이 역할을 누가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힐링 캠프 보면서 인권 씨 같은 경우가 뭐 딸이 셋이고 어렸을 때 힘들었고 막 그런 얘기 힐링 캠프를 보면서 아 저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는데 그래서 뭐 사석에서 만나서 술도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봤더니 아 정말 제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김인권이라는 배우의 그 코믹함 이런 것보다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어떤 그 딸 셋의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사는 모습이 거의 일범의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김인권이라는 배우가 일범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진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흔쾌히 약장수라는 영화에 출연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철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보셨지만 뭐 보면 뭐 약도 팔고 막 어머니들 앞에서 만담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되게 좀 표독스럽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많으신데 아마도 이 약장수 역할의 점장 철중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철민 선배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퍼펙트하게 해주셔가지고 여보세요. 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만담이라는 게 사실 저도 그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 어떤 이제 내용을 써야 되니까 저도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써야 되니까 이제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 입심이 정말 좋으세요. 근데 그렇게 입심도 좋고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충 말씀해 드리면은 그걸 다 이제 애드립과 다 대본을 써갖고 오셔갖고 직접 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김인권, 박철민이라는 두 배우를 만난 것은 아마 저한테 약장수 영화를 연출을 맡게 해주신 것보다도 더 저한테 큰 행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분한테 지금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최원호라고 하고요. 저 김인권 씨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뜻밖의 노출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영화의 배우들은 이제 노출신을 위해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몸을 가꾸고 하는데 이 장면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는지 또 그 장면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보통 몸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만든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몸은 정말 만든 몸이에요. 제가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한 두어 달을 쇼파에서 먹고 자고 시나리오 보고 먹고 자고 시나리오 보고 하면서 저의 근육질 몸을 살로 덮느라고 정말 어머님들이 아주 귀여워할 만한 아들내미의 그 뒤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유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살로 덮느라고 정말요 정말 제가 그 뭐 농담 반이지만 그래도 뭐 일본의 뒤태가 그 정도면 좀 귀여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사실은 그 시나리오에는 그게 없었지. 없는 게 아니라 살짝만 노출. 그 팬티만 벗었다 해서 엉덩이만 팬티만 보이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인권이 몸으로 승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또 촬영 중간에도 우리가 굉장히 정신없이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장면을 좀 더 축소해서 가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저랑 인권이가 한 30분 정도 굉장히 아주 거칠은 설득을 이건 까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인데 그 어떤 역할을 할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 씬이 저희가 그 이제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회차 안에서 무조건 끝내야 되는 좀 그런 제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홍보관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홍보관 씬을 찍다가 사실은 그 씬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의 1시간 안에 찍어낸 씬입니다. 그게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머지 이 전 씬을 다 찍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이제 어머님들은 정확하게 8시부터 6시에 딱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1시간 오면 가니까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상황인데 1시간 안에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씬을 사실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도 일단은 영화를 완성하는 게 더 저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고 제가 시간 안에 끝내겠다 약속하는 회차 안에 끝내겠다는 게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지키고 싶어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찍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그럼 찍겠습니다 하고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씬이죠. 진짜 지금 또 한 번 그러지만 두 분이 아마 그날 아마 저를 이렇게 설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그 장면이 없었으면은 영화의 정말 최고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현장 가면 그렇게 전신하면은 앞에 공사도 좀 해주고 좀 가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저렇게 창고 같은 그 공간에서 예, 저는 다 나가라 그러고 혼자 벗어서 던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더니 여러분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들게 찍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받고 저희 기자간담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너무 질문이 답변이 알차셔서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00만을 넘는다면 어벤져스를 넘는다면 그거에 대한 공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이제 오늘 보시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두 분 나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바탕 웃어보자 약장수다 그래 한바탕 웃어보자 김인권 박철빈 나오네 한바탕 웃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댓글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가장 두려운 댓글이 저는 감동이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감동보다도 뭐 다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고 좀 그러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이 영화를 뭐 2번 보십시오, 3번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저 새끼 미쳤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이니까 저는 진짜 정말로 많이 봤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저희 배급하시는 분들이든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지인 중에 간혹가다 한 3번, 4번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은 여기에 꽂혔네. 오늘도 이런 의미를 찾았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드라마 위주로 이렇게 쭉 보시는데 이제 드라마 한번 보시고 나면은 이제 두 배우가 하는 대사라든지 그런 대사들을 보면은 사실 좀 되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대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극장에서 한번 보셨으면은 나중에라도 뭐 TV에서 뭐 설날, 추석날 이렇게 하는 거로서 나 저 약장수 봤었어 하실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영화를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100만 공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화가 어벤져스가 같은 날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참 그 약장수가 같은 날 마치 맞붙는 것처럼 이렇게 구도가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영화가 어벤져스는 2시간 동안 잠시 삶을 잊을 수 있게끔 하는 영화인데 약장수는 영화 보고 나면 더 삶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고 이제 배우로서 저는 물론 이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로 2시간 동안 보내게 해드리는 것도 역할이지만 또 민감한 문제를 아주 민감하지 않은 척 아주 재미나게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장수의 그런 노력을 담았는데 그 노력이 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좀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요 타이밍 요게 이것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이언맨의 슈트를 벗겨서 입고 도로 망치 뺏어서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작살내버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되나? 글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만나야지, 사회 속에서 살아야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못 느끼고 신나고 즐겁게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고독하고 외롭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정이, 사랑이, 관심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안 들어주더라도 눈빛을 마주칠 자식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있기를 굉장히 원하고 바래서 아마 홍보관 같은 데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지를 받으러, 뭐 프라이팬을 받으러 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역할들을 못 해드리면서 늘 방황하고 또 아파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외로워하시는구나, 고독해하시고 우리들의 따뜻한 눈빛을, 우리들의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있구나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또 분노하면서 아파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24일날 개봉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투자 제작 하시는 분들이 24일날 한다고 하길래 미쳤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힘센 놈하고 붙어야 그래 소문이라도 난다. 저는 야무진 놈이라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고요. 저 아메리카 영웅들에 맞서서 저희들이 한번 고군분투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되면 좀 응원해 주시고 혹시 이 영화의 매력을 느꼈다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약은 공약이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또 하나 약속 때 공약을 했었거든요. 제가 개런티를 못 받는 대신에 제작지분 1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작지분 10%를 모두 기부하겠다. 당당한 공약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1.3%의 그 수익을 내가지고 저한테도 한 15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긴다고 형이 아주 적지만은 이렇게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작은 돈이지만 그 공약 아주 작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작은 영화고 그래서 개런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거의 차비 말고는. 그래서 지분을 받았는데요. 제가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괜찮지? 10만 넘으면서 10만당 1000만 원씩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 모든 금액을 정말 혹시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서 많은 금액들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박수 칠 만한 괜찮네 그래도 그런 데 쓸 수도 있는 배우네 하는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폰토타임을 진행하도록